엄마 사랑해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생애 처음으로 이 말을 건넸어요. 55살이 되어서야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왜 이제야 하는 걸까? 왜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마치 제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82살 노인의 손은 생각보다 더 작고 더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듯한 가느다란 손가락. 하지만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마치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마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듯이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작은 목소리로,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 사랑했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분노인지, 저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제야요, 엄마? 왜 35년이나 지나서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가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미워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35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흉만 늘어놓으셨으니까요. 그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었어.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마다 어머니는 빠짐없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느끼면서도 멈출 수 없으셨는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바로 3개월 전 추석 때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9월 17일, 오빠네 집 강남 대치동 5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차례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바닥 난방이 따뜻하게 올라오고 거실 한쪽에서는 LG 올레드 TV에서 KBS 추석 특집이 흘러나왔죠. 고급스러운 펜던트 조명이 차례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음식들도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죠. 송편,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 각색 나물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명절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명 아래 앉은 우리 가족의 표정은 그 따뜻한 난방과는 정반대로 차가웠습니다. 그 사람 말이야. 어머니께서 갑자기 입을 여셨어요. 송편을 하나 집으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손에 든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82살 어머니의 손은 늘 조금씩 떨렸지만 그날은 유난히 심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술만 처먹고 담배만 피우고 인간도 아니었어,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공허했어요. 마치 외우듯 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제발 엄마. 오빠네 집인데.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그 간절한 부탁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국구름만 바라봤어요. 뜨거운 김이 제 얼굴을 덮었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귓불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주변을 슬쩍 둘러봤어요. 며느리 지연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어요. 전을 집으려던 젓가락이 그대로 얼어붙은 거예요. 젓가락 끝에서 기름이 한 방울 뚝 떨어졌어요. 지연 씨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못했어요. 눈동자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또 시작이시네. 제발 그만하시지. 지연 씨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연 씨는 말없이 물김치만 집어들었어요. 씹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김치를 씹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빨리 식사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였죠. 오빠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재빨리 소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젖이 크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잔을 내려놓을 때 테이블에 조금 세게 부딪혔어요. 딱 하는 소리가 났죠. 오빠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를 악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야경이 보였지만 오빠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제 딸 서연이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할머니, 저 방에 가서 좀 쉴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발걸음은 빨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MBA 하느라 1년 만에 귀국했는데 첫날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일어서며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좀 말려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하지만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빨리하며 거실로 빠져나갔죠. 복도로 사라지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국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과 화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제발이요. 입안에서 맴돌던 말은 결국 목구멍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제 얼굴을 데웠습니다. 뜨거움이 부끄러움인지 김의 열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 하셨는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힘들게 했는지. 그 사람이 공장 다닐 때 말이야, 월급 타면 3분의 1은 술값으로 썼어. 애들 학원비도 못 내면서 말이야. 그 말을 하시는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분노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처럼 과거 속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어딘가 먼 곳을 보고 계셨어요. 1990년을 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1985년을 보고 계신 걸까요? 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만졌어요. 오빠네 집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그 액자 속에는 아버지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액자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진발은 잘 받았어. 그 사람. 그 말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지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 고맙다며 거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보고 말았습니다. 저도 설거지를 도우려고 부엌으로 들어갔거든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지연 씨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가족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또 시작하심 키읔키읔. 아버님 욕 30분째. 진짜 요양원 알아봐야 할 듯. 제 손이 떨렸어요. 씻던 접시를 놓칠 뻔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조용히 컵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5살 손주 강민이를 무릎에 앉히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우리 강민이 맛있어? 할머니가 또 해줄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어요. 손주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강민이가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모르시겠지. 며느리가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저 웃음이 얼마나 외로운 웃음인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시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다들 불편해하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3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좀 놓아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한 걸까? 나는 왜 엄마 편에 서지 못하는 걸까?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밤 2시인데 왜 불이 켜져 있을까? 엄마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걸까?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밥은 챙겨줬지. 어머니의 혼잣말이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밥은 거르지 않게 했잖아.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였어요. 저는 노크를 하려다가 주먹을 쥔 채 멈췄어요. 노크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눈물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35년 동안 돌아가신 아버지 흉만 보셨다면 그게 정말 미움일까요? 아니면 그 미움 뒤에 숨겨진 다른 감정이 있는 걸까요? 그 미움이라는 단단한 껍질 안에 사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린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어머니가 35년 동안 미워하는 척 했는지, 왜 아버지를 흉보는 것만이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왜 떨리는 목소리로 나도 그 사람 사랑했어라고 고백하셨는지.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평생을 걸쳐 마침내 자기 자신을 용서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 죽은 남편을 다시 사랑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손을 마주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했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쉬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도 좋아요. 이야기는 제가 9살이던 해 1985년 겨울부터 시작됩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에 있었어요.
슬레이트 지붕 아래 6평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벽 너머로 이웃집 소리가 그대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일 밤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 그리고 막걸리 잔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1985년 겨울, 제가 9살이던 그 해였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달동네에 있었어요. 슬레이트 지붕 아래 6평짜리 단칸방.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고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죠. 창문에는 두꺼운 비닐을 덧댔지만 바람은 여전히 들어왔어요. 창틀 사이로 쌩쌩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밤이 되면 그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는 신문지를 구겨서 창틈을 막으셨지만 소용없었어요. 겨울바람은 그 모든 걸 뚫고 들어왔습니다. 연탄 냄새와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우리 집의 냄새였죠. 지금도 연탄 냄새를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벽 너머 이웃집 싸움 소리도 그대로 들렸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 지르는 소리, 윗집 아저씨가 문을 쾅 닫는 소리, 아랫집 아기가 밤새 우는 소리, 가난이 프라이버시마저 빼앗아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웃집에서 우리 집 싸움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민정아, 밥은 먹었니? 그 눈빛에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우리 집 싸움 소리를 다 들었을 거라는 게. 저녁이 되면 늘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돌아오시는 시간, 오후 7시쯤이었죠. 철컥,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가족이란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지도 않으셨어요. 국자에서 된장 국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국물이 얼룩을 만들었죠. 월급 10만 원 중에 술값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면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를 낼 수 있다고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항상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정연이 학원비가 2만 원이에요. 민정이 피아노 학원은 1만 5천 원이고요. 그것도 못 낸다고 선생님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국자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낮고 거친 기침만 내뱉으셨죠. 콜록, 콜록. 공장 먼지가 폐에 쌓여서 그런 거였어요. 기침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막걸리 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기력함과 자괴감이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짐을 다 진 사람처럼요. 딱! 잔이 탁자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저에게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부엌 벽을 마주보고 서 계셨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시는 거였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숟가락을 쥔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 말았어요. 밥그릇에는 밥이 반쯤 남아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어떤 날은 10분 만에 끝났어요. 어떤 날은 1시간이 넘게 이어졌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소리가 멈춘 후였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침묵. 그 침묵이 더 무거웠어요. 어릴 적 제가 두려워한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어요. 어머니의 날선 목소리, 아버지의 거친 기침, 그리고 침묵 후 찾아오는 더 무서운 적막. 저는 그 소리들 속에서 작아졌어요.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조용해졌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민정아,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하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공책만 들여다봤죠. 그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그 통증이 싸움 소리보다는 나았어요. 그리고 작게 다짐했어요. 나는 커서 절대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엄마처럼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아빠처럼 침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그 다짐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어요. 4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와 똑같은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당신은 가족이란 게 없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피란 게 그런 거였어요. 거부하고 싫어하고 절대 닮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결국 우리는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하지만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증거였죠. 아버지는 공장에 출근하시며 작게 말씀하셨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앉아 계셨어요. 찬장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로요. 저는 벽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몰래 엿보는 게 나쁜 줄 알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거든요. 찬장 안에는 쌀이 반도 차지 않은 쌀독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비어있는 된장통이 보였죠. 김치 항아리에는 시든 배추 몇 포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통도 바닥이 보였어요. 참기름 병은 아예 비어 있었죠. 어머니는 한참을 그 빈 통들을 보고 계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으셨어요. 쌀독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쌀을 한 줌 집으셨죠.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그 쌀알들을 다시 쌀독에 넣으셨어요. 조심스럽게 한 알도 흘리지 않으려는 듯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으셨어요. 소리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깨우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용히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셨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 소리에 세상 모든 슬픔이 담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죠.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몸이 얼어붙었어요. 숨도 쉴 수 없었어요. 엄마가 우는 걸 처음 봤거든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는 소리내어 우시지 않았어요. 그저 어깨가 작게 떨릴 뿐이었죠. 저는 몰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생각했죠. 내일 아침에 또 싸우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어머니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게 화가 아니었어요. 절규였어요.
우리 애들 밥은 먹여야 하는데 쌀이 없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소리 없는 외침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화가 분노가 아니라 빈 찬장을 마주한 사람의 절규였다는 거요. 어머니는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못할까봐, 다음 주 학원비를 내지 못할까봐, 그 다음 달 집세를 못 낼까봐, 그 두려움이 화처럼 터져 나온 거였어요. 그 무렵 어머니는 새벽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새벽, 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소리에 깼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옷을 입으시는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 저는 눈을 감은 척 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죠. 어머니는 저와 오빠에게 이불을 덮어주셨어요. 차가운 손이 제 이마를 스쳤어요. 잘 자거라.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여셨어요. 삐걱 하는 소리가 작게 났죠. 어머니는 시장으로 가셔서 반찬을 파셨습니다. 아버지의 월급 10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어머니는 물을 썰고 고추를 다듬고 김장을 담그셨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요. 어머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칼에 베이고 고춧가루에 따갑고 찬물에 트고, 한때 대학 노트에 소설을 쓰던 그 손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손을 씻고 계셨어요. 손가락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칼에 베인 거였죠. 엄마, 괜찮아?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엄마 손에 반창고가 있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엄마 손을 낫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저는 어머니 손을 낫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계실 때 대학 동기를 만나셨대요. 정수가, 너 여기서 뭐해? 동기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정이 섞여 있었대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대요. 장사 좀 해. 애들 키우려고. 동기가 말했대요. 나는 출판사 다니는데 너도 연락해. 일 소개해 줄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나 이거 잘 맞아. 웃으면서 거절하셨지만 눈은 웃지 않았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일기를 쓰셨대요. 오늘 선희를 만났다. 그 애는 출판사에 다닌단다. 나는 반찬을 판다. 우습다. 이게 내 인생이다. 저는 훗날 그 일기를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낡은 노트를 발견했을 때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하셨는지. 오빠 정연이는 그때 12살이었어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이 또 싸우실 때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민정아.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우리가 착하게 살자.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빠는 착한 장남의 짐을 평생 짊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화는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게라도 소리치지 않으면 그 시절의 어머니는 무너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도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을 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야.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저는 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목소리가 높아지더라고요.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필요한 게 그런 거겠죠.
싫다고 다짐해도 결국 닮아버리는 것.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원래부터 이렇게 화만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1963년 이화여대 캠퍼스.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꿈을 가진 빛나던 21살의 여대생. 책을 사랑하고 글을 쓰고 미래를 꿈꾸던 여자.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1963년 봄. 어머니는 21살이었습니까? 다. 이화여대 국문과 2학년. 저는 어머니의 낡은 노트에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2024년 병원에서 발견한 그 노트. 가죽 표지는 낡아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페이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글씨는 선명했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죠. 그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3년 3월 2일.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소설은 미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쓰는 것이다. 그 문장 아래 어머니는 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사랑을 쓸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별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별을 그린 21살 어머니. 아직 꿈이 있었던 빛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35년 후 80살이 되어 돌아가신 남편 흉만 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겠죠. 어머니는 성적 우수 장학생이었대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계셨어요. 전라남도 무안에서 상경한 가난한 집안 딸이었지만 공부로는 최고였거든요. 1학년 때 전체 수석, 2학년 1학기도 수석이었어요. 교수님께 소설 습작을 제출했는데 극찬을 받으셨대요. 박정숙 학생, 재능이 있어요. 당신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대학원 진학을 고려해 보세요. 그날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대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노트에 적으셨어요. 오늘 교수님이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꿈이 생겼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문장들 옆에는 느낌표가 3개나 찍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생긴 꿈. 작가.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밤새 소설을 쓰셨대요. 제목은 어머니의 강. 6.25 피난민 어머니가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품팔이하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소설 원고를 노트 뒷장에서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다. 이 다리만 건너면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 이 다리만 건너면 딸의 미래가 있다. 문장이 아름다웠어요. 21살이 쓴 문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요. 아이러니하죠. 훗날 어머니 본인이 바로 그 어머니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15년 후 1978년 어머니는 봉천동 달동네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바로 그 소설 속 어머니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름은 선희. 같은 국문과 2학년이었어요. 둘은 입학식 날 처음 만났대요. 선희는 서울 토박이였어요. 강북 성북동에 사는 중산층 집안 딸이었죠. 어머니는 전라도 무안에서 온 장학생. 겉으로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둘은 금세 친해졌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둘 다 책을 사랑했거든요. 둘은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대요. 점심시간이 되면 늘 그곳에서 만났어요.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정수가 너 정말 작가 될 것 같아. 선희가 말했대요. 진짜?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어머니가 물으셨대요. 당연하지. 내 글은 달라. 뭔가 진짜 같아. 마음에서 나오는 글이라서 그런 것 같아. 나 졸업하면 신춘문예에 도전할 거야.
나는 출판사에 취직하고 싶어. 그럼 내 소설 내가 출판할 수 있잖아. 정말? 그럼 우리 같이 일하는 거네? 응,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때 두 사람은 웃고 있었대요. 어머니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선희와 약속했다. 평생 친구하기로. 나는 작가가 되고 선희는 출판 편집자가 되기로. 우리는 함께 일하며 좋은 책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이후 선희와 연락을 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1년 후 대학을 그만뒀으니까요. 그리고 박철수라는 남자와 결혼하셨으니까요. 선희에게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대요. 부끄러웠대요. 꿈을 포기한 자신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1963년 6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전라남도 무안 어머니의 고향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필체였대요. 평소와 달리 글씨가 떨리고 있었대요. 정수가 올해 농사가 안 됐다. 가뭄이 심해서 벼가 다 말라버렸구나. 학비 보내기가 힘들 것 같다. 오빠도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손이 떨렸대요. 하숙집 작은 방에서 어머니는 편지를 꼭 쥐고 앉아 계셨대요. 창밖으로 이화여대 캠퍼스가 보였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생각하셨대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불안하셨대요. 졸업은 할 수 있겠지? 2학기만 더 다니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63년 7월 15일. 두 번째 편지가 왔어요. 정수가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2학기 등록금은 보낼 수가 없구나. 휴학하고 잠시 집에 내려오면 안 되겠니?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63년 7월 15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나는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나는 작가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 문장 아래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6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국이 선명했어요. 하숙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는 공책에 소설을 쓰고 계셨대요. 밤 11시였죠. 딸랑딸랑.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하숙집에 울려 퍼졌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정숙 씨, 전화 왔어요. 급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는 펜을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였대요. 정수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출혈이야. 지금 무안읍 병원에 계신데 수술해야 한대. 어머니의 손이 떨렸대요.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병원비는? 수술은? 300만 원.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어. 소 팔아도 100만 원밖에 안 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오빠 나 2학기만 더 다니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그럼 조금씩이라도 보낼 수 있는데.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이 대학을 무슨 나와? 시집이나 가면 되지. 당장 필요한 건 돈이야. 돈. 어서 내려와. 하지만 오빠. 소용없어. 너 학교 그만두고 내려와. 집안이 이 지경인데 무슨 공부야. 뚝. 오빠가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서 계셨대요. 끊긴 전화의 신호음만 들렸어요. 그날 어머니는 학과 사무실로 갔어요. 자퇴서를 써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자퇴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펜을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흘렀대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박정숙. 이름을 쓰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자퇴서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어머니는 학과 조교에게 말했어요. 새 자퇴서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눈물 없이 썼어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썼어요. 자퇴 사유 가정 형편. 그 네 글자를 쓰는데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대요. 나는 이미 울 힘도 없다. 어머니는 그날 밤 일기에 그렇게 적어두셨어요. 교수님과의 마지막 대화.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들어오세요. 교수님은 책을 읽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보시더니 안경을 벗으셨죠. 정숙 씨, 정말 그만둬야 해요?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요. 장학금은요? 2학기부터 전액 장학금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한국 여성 작가 선집. 이거 가져가요.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교수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책을 받아들며 말했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셨대요. 그런 날은 안 올 거야. 나는 이제 작가가 될 수 없어.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짐을 쌌어요. 2년간 적은 국문학 강의 노트. 교수님 강의 필기가 빼곡히 적힌 노트. 어머니는 그 노트를 가방 맨 밑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대요. 언젠가 다시 쓸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는 35년 동안 매일 그 노트를 쓰다듬으셨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솜이 나올 때까지요. 서울역. 친구 선희와 동기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정수가 다시 올 거지?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대요. 응. 거짓말이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이화여대 교정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꿈도 함께 멀어졌어요. 무안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어 계셨어요. 오빠가 말했어요. 정수가 너 서울 가서 공장 들어가. 돈 벌어보내. 어머니는 대답하셨어요. 네. 그때 어머니는 생각하셨대요. 나는 이제 박정숙 학생이 아니다. 그냥 공순이일 뿐이다. 2년 후 1965년 어머니는 23이 되셨어요. 동네 중매쟁이가 찾아왔어요. 정숙이 너 대학 다녔다며? 그럼 신랑감 괜찮은 사람 구할 수 있어. 소개받은 사람은 박철수. 26살 서울 구로공단 섬유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대요. 그냥 아무나 상관없어요. 정수가 그래도 사람 좀 보고 결혼해야지.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다 똑같아요. 어차피 결혼식 날. 허름한 예식장, 하객 20명. 어머니는 무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때 어머니가 생각하셨대요. 사랑? 그게 뭐지? 나는 이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21살의 꿈을 빼앗긴 여자가 23의 감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박정숙 학생이 아닌 박철수의 아내가 되셨어요. 꿈도 이름도 전부 내려놓은 채. 하지만 그 국문학 노트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제가 그 노트를 발견한 건 35년 후였습니다. 병원 침대 옆 서랍에서요. 그 노트를 펼쳤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잃었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화가 왜 그렇게 컸는지를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년 후 1990년 겨울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임종 병상에서요. 그렇게 어머니는 박정숙 학생이 아닌 박철수의 아내가 되셨어요. 꿈도 이름도 전부 내려놓은 채. 하지만 그 국문학 노트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 9월 아버지의 만성 기침이 심해졌어요.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시며 생긴 기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담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해 여름부터 달라졌어요.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어요. 손수건에 묻은 선홍빛 핏자국.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그냥 목이 좀 상한 거야. 하지만 9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화장실에서 기침하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구급차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우리 집 앞에 섰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구급차에 타셨어요. 저와 오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병원 검사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폐암 사기. 이미 간과 뼈까지 전이가 되었고 남은 시간은 6개월. 의사 선생님이 복도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합니다. 화학 치료를 해도 6개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때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눈물도 놀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게 들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의 옆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없었어요.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돌처럼 굳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왜 저러시지? 아빠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왜 눈물 한 방울 없으시지? 분노가 치밀었어요. 결국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미워만 했던 거야. 이제 아빠가 죽어도 슬프지 않은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오랜 체념이었다는 걸요. 사랑도 미움도 다 지쳐버린 사람의 말없는 포기였다는 걸요.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로부터 3개월. 아버지는 서울대병원 8층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4인실이었는데 창가 자리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그 창을 보고 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간병을 하셨습니다. 아침 7시면 병원에 오셨어요. 손에는 늘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집에서 끓여온 미역국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밥 먹어요. 차갑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응. 미안한 듯 대답하시는 아버지.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계셨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오빠는 교대로 병문안을 갔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민정아, 아버지가 어제 혼잣말 하시더라. 나는 정숙이한테 참 못해줬지라고. 저는 놀랐어요.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엄마가 안 계실 때 혼자 중얼거리시더라. 내가 들은 척 안 했는데.
오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훗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비밀로 하셨던 일을요. 1988년부터 아버지는 몰래 돈을 모으고 계셨대요. 월급에서 10,000원씩 따로 저축하셨어요. 2년간 모은 돈 10만 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를 대학에 복학시켜 드리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1989년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퇴직금도 받지 못하셨죠. 모아두신 10만 원으로 가족 생활비를 메우셨어요. 아버지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1990년 12월 24일 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병원 복도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점점 더 힘들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복도로 불렀어요. 가족분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전히 무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는 걸요. 밤 10시쯤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찾으셨어요. 정수가.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산소호흡기 소리에 묻힐 뻔했죠. 어머니가 침대 옆으로 다가가셨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였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고 계셨죠.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어요.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어. 당신은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목소리가 끊겼어요. 숨이 가빠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당신이 은행나무 아래서 책 읽던 모습 아직도 기억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대학 시절을 알고 계셨다는 걸요. 1963년 가을이었지. 내가 무안에서 올라와서 이화여대 앞을 지나가는데 당신이 은행나무 아래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어. 당신이 너무 예뻐 보였어. 책 읽는 모습이 천사 같았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나 청혼했을 때 당신이 망설이는 거 알았어. 당신 눈에는 꿈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 꿈을 빼앗은 거야. 그만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야. 해야 해. 안 하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아.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좋은 남편 못 됐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돈도 못 벌고.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평생 사랑했어. 그것만은 믿어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35년 만에 처음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알아요. 당신이 노력한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돈 많이 벌게. 당신 작가하게 해줄게.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불렀어요.
철수야. 그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990년 12월 24일 밤 11시 47분.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나도 사랑했는데 왜 말 안 했을까? 왜?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35년 동안 아버지를 흉보신 이유를요. 그건 미움이 아니었어요.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서 미워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손이 차갑고 말랐어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말했어요. 말 말아요.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꼭 해야 해. 기침이 나왔어요. 피가 섞인 가래였어요. 어머니는 차가운 수건으로 아버지의 입을 닦아드렸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당신 미안해. 뭐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당신 대학 복학시켜주려고 돈 모았었어. 10만 원. 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장이 부도 나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당신 작가 되고 싶었잖아.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당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 애들 학비도 당신이 다 벌었잖아.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만해요. 이제 그만.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 돌잔치 때 은가락지 샀던 거 기억해? 그거 절대 팔지 마. 내가 당신한테 준 유일한 거니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지?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는 사랑했어. 당신.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으셨어요. 1990년 12월 25일 새벽 3시 47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3일 동안 어머니는 빈소에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조문객들이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친척들이 무신경하게 말했어요. 이제 홀가분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새벽 2시,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봤어요. 빈소 구석에 어머니께서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꼭 안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리는 어머니의 어깨, 작업복에 코를 묶고 우시는 어머니.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운다? 엄마가 아빠를 그리워한다고? 화장 당일, 화장터로 가는 연구차 안에서 어머니께서 관을 쓰다듬으셨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줄걸. 장례 후 집을 정리할 때였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옷장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하셨어요. 안에는 은가락지 하나와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어요. 우리 딸 민정아, 이쁘게 커라. 1985년 10월 12일. 아빠가 제 돌잔치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가락지를 끼워 보셨어요. 딱 맞았어요.
당신 내 손가락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1963년 국문학 노트를 꺼내셨어요. 빈 페이지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쓰셨어요. 1990년 12월 28일. 오늘 당신을 보냈다. 35년을 함께 살았다.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말한 적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했다. 당신은 나한테 대학도, 꿈도, 여행도 못 줘줬지만 민정이와 정연이를 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 흉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가 떠난 후부터요. 이제야 알아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놓지 못한 그리움이었다는 것을요. 35년간 쌓인 말하지 못한 사랑이 흉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35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밤,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오빠였어요. 민정아, 엄마가. 오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가슴 아프다고 하시는데 숨도 잘 안 쉬셔. 지금 119 불렀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오빠네 집으로 갔죠.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는 들것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엄마, 제가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어요. 하지만 힘이 없으셨어요. 민정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으시길.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평소에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추석 때 엄마가 아빠 얘기하실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부끄러워만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어요. 심전도를 찍고 피 검사를 하고 CT를 찍었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진단은 협심증.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생긴 병이었어요.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도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보호자분, 앞으로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 모시고 살아야지.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입원 3일째, 12월 18일 오후였어요. 저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약 때문에 자주 주무셨거든요.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수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뭔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낡은 노트 한 권이었어요. 누렇게 바른 하늘색 표지, 모서리는 솜이 나올 정도로 달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표면이 반질반질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62년 동안 간직하신 거예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호기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걸 펼쳐봐도 될까? 이건 어머니의 사적인 물건인데.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노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표지에 적혀 있었어요. 1963년 이화여대 국문학 강의.
또박또박한 글씨였어요. 21살 어머니의 글씨였죠.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1963년 3월 2일.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소설은 미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쓰는 것이다. 제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년간의 강의 노트가 빼곡했어요.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묘사와 서술의 차이, 대화와 심리 묘사. 어머니가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메모가 있었어요. 나는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쓰고 싶다. 아픔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다.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노트 뒷부분에는 일기가 있었어요. 1963년 7월 15일. 학교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1963년 10월 12일. 오늘 나는 박철수의 아내가 되었다. 꿈은 접어야 할 것 같다. 1985년 2월 3일. 오늘 반찬 장사를 시작했다. 손이 갈라지고 아프다. 하지만 아이들 밥은 먹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990년 12월 28일. 오늘 당신을 보냈다. 35년을 함께 살았다. 나는 당신을 미워했다. 술 마시고 돈 못 벌고 무책임한 당신을. 하지만 지금 알았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미워했던 거였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둘 다 최선을 다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가 이런 글을. 저는 병실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깨를 떨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잃었는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 흉을 보셨는지. 그건 정말 미움이 아니었어요. 그건 말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슬픔이었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한 자신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35년 동안 그 미움을 아버지에게 투사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깨달으셨던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다. 나는 내 인생을 미워했던 거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어머니가 35년간 흉만 보셨는지, 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흉을 보셨는지. 그건 어머니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방법이었어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려는 몸부림이었어요. 일주일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오빠네 집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 씨의 시선이 차가웠어요.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 치매 초기래요.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오빠가 대답했어요. 좀 더 두고 보자.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 내가 엄마 모실게. 오빠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정아, 너도 베이커리 운영하느라 바쁜데 괜찮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를 이제야 알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들어와.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잠깐 얘기 좀 해도 돼요? 왜? 무슨 일이야?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하늘색 노트. 엄마 그 노트 봤어요. 병원에서.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걸 봤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함부로 봐서. 저는 노트를 어머니께 건넸어요. 어머니는 노트를 받아드시더니 표지를 쓰다듬으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엄마,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는 작가가 되고 싶으셨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아직도 그 꿈을 안 버리셨잖아요. 62년 동안 그 노트를 간직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제 다 늙었어. 무슨 작가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저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왜 아빠 흉을 보셨는지. 그게 미움이 아니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엄마는 자신을 미워했던 거잖아요. 꿈을 포기한 자신을요. 하지만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려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신 거잖아요.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민정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좋은 엄마 못 됐어.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니에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소리내어 우셨어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신 순간이었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 사랑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요. 어머니는 꿈을 포기하셨지만 다른 꿈을 이루셨어요.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시고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셨어요. 그것도 꿈이었어요. 다만 어머니가 원했던 꿈은 아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도 소중한 꿈이었어요. 2025년 1월,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화여대에 갔어요. 62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캠퍼스를 걷는 어머니, 은행나무 아래에 서신 어머니, 여기서 책 읽었어.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선이랑 여기 앉아서 미래 얘기했지.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 제가 써도 될까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무슨 이야기? 엄마의 꿈,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인생. 그 모든 이야기요.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써봐. 내가 엄마 대신 쓰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작가가 되지 못했지만 딸인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62년이 걸렸지만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미안했어. 나 평생 흉만 봐서. 하지만 알죠? 내가 당신 사랑했던 거. 지금도 사랑하는 거.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완성되었다는 걸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후회에서 용서로, 슬픔에서 평화로 그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런 이야기를 품고 계신다면 지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사셨어요? 그 질문 하나가 부모님의 인생을 완성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치유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도 사랑했어. 그 대답이면 충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께도 오늘 꼭 말씀드리세요.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듭니다. 2025년 1월 설날. 또다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들었어요. 예전에는 또 시작이네. 부끄러워였다면 지금은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알아. 저건 그리움이야였어요. 며느리 지연 씨가 제게 말했어요. 형님, 어머니 계속 저러시면 애들 정서에 안 좋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연 씨, 어머니는 표현할 곳이 없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세대는 평생 참고 사셨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누가 죽은 사람 욕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세대와 엄마 세대는 달라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날 밤 제 딸 서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할머니랑 얘기해 볼게. 서연이는 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께서 놀라며 물으셨어요. 왜 갑자기? 궁금해서요.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말은 없었지만. 서연이가 물었어요. 그럼 왜 자꾸 욕하세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말이 나와.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미워하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어머니는 말을 잃으셨어요. 2025년 9월 추석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다시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30초간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평생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차가웠지만 악력은 강했어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아버지 사랑했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나 참 바보같이 살았지?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나 평생 그 사람한테 미안해. 사랑한다고 한 번도 못 말해줬잖아. 아빠도 알았을 거예요. 그럴까? 네. 엄마가 35년 동안 은가락지 끼고 계신 거 봤어요. 어머니께서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내려다 보셨어요. 이거 너 돌잔치 때 샀던 거야. 알아요. 아빠 쪽지 봤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 사람 참 바보야. 저도 웃으며 울었어요. 엄마도 바보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평생 표현 못하고. 어머니도 웃으셨어요. 그러게.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어요. 봉천동 옛집 터. 지금은 20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 그때 힘드셨죠? 응.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왜요? 너희 아빠가 있었으니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2025년 10월. 다시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그 사람 말이야.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속으로는 나 걱정하고 있었대.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요? 내 대학 복학 비용 몰래 모으고 있었어. 10만 원. 그때로서는 큰 돈이었지. 오빠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무뚝뚝했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서연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 사랑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사랑했지. 지금도. 그날 밤 어머니는 노트를 펼치셨어요.
마지막 빈 페이지에 글을 쓰셨어요. 2025년 10월 26일. 35년 만에 고백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당신을 불렀지만 그건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제야 안다. 당신이 내게 준 것들을.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집, 말없이 지켜봐 주던 시선, 그리고 민정이와 정연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꼭 말할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미워하며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그건 미움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사랑해서 생긴 그리움이었어요. 엄마의 흉은 미움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잔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엄마와 함께 봉천동 옛집터를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엄마,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이야. 진짜 추억이라는 건 좋은 기억만 남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잊히지 않는 이야기. 그것이 진짜 추억입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사람 얘기 마음껏 하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가족의 역사니까요.